네, 여러분. 9주차 수업 2차 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법이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 모국어 문법을 꼭 이렇게 배워야 돼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랑 다르게 또 막상 글을 쓸 때는 종종 실수를 하거나 틀리는 문법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 과제를 내드린 다음에 여러분 글을 받아보면 그 와중에 반드시 너무 긴 문장. 그래서 글을 쓴 본인도 이게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지? 책임질 수 없는 문장. 여러분 이건 나쁜 게 맞고 감점이 돼도 돼요. 왜? 아니 글 쓰는 사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글을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장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문장을 쓴다면 그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고 막 문장을 쓴 거잖아. 그건 당연히 혼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문법 훈련과 문장 수업 내용은 진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수업이 아니더라도 글로 제출하는 모든 글에서 여러분들 가장 발상 아이디어를 떠나서 가장 기본이지. 내가 사용하는 모국어의 문법을 맞추는 거는 당연히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역시 매주 이번 주 중요해 하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선 제가 한국어 문장은 문장이 하나의 생각을 담아라. 그게 중요하다. 발음 문제 그게 핵심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월남 문장력이 좋고 제가 문장 자체를 다 다루고 핸들링을 해요. 어떤 게 제가 쓰면서도 이 주어가 받는 서술어가 뭐고 이건 이렇게 되고 배치에 대해서 다 저는 좀 몸에 배어 있어요. 저는 문장을 잘 써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길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우려하는 건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선생님 조금 문장을 쓰거나 하는 것에 이렇게 익숙하거나 좀 저 훈련이 좀 안 돼 있어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좀 짧게 쓰면서 문장을 길게 쓰는 순간 비문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짧게 쓰면서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다시 하고 좀 체크를 다시 하시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게 써라. 라는 얘기.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 읽을 때도 우리가 주어 서술어를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쓰는 사람이 자기가 쓰면서 이 글의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뭔지 몰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2번이 뭘까? 이게 사실은 한국어 한국 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술호응이라고 하는데 주어와 서술어, 주술호응, 주어, 서술어, 호응이 딱 되면 맞는 문장이에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술호응을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앞에 1차시 영상 그 예시 있잖아요. 호주제 예시에서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뭔지 한번 잡아본 거야. 여러분들이 일단 문장을 딱 받아봤을 때는 이 문장의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지를 일단 딱 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워낙 모국어는 너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국어보다는 우리가 영어 문법에 더 익숙하긴 해요. 일단 그 영어 문법 보면은 가장 먼저 영어 문법에서 중요한 게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가 맞는지 과거든 아니면 여러 가지 시제가 맞는지에 대해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문법에 대한 이제 이게 문법이 맞고 틀리고 많이 보잖아요. 만약에 영어 문법을 볼 때 동사가 중심이 된다면 한국어 문법에서는 주어, 서술어, 호응이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술호응이 되는가? 문장에서 기본 뼈대는 주어, 서술어 관계다. 이 둘이 서로 일치해야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데 특히 주어, 서술어가 문장에서 서너 개 이상 들어가 있는 문장은 그 관계가 어긋나기 쉽다. 봐봐. 여러분 이거는 누가 쓰든 주어, 서술어가 너무 여러 개, 그러니까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너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개의 서술어, 너무 여러 개의 주어가 있으면 이 A라는 주어가 서술어 A를 받는지 B 받는지 C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책임을 지면서 글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제 오류 없이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개 넣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길게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두 번째에서 또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좀 이것도 예시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 좀 방해가 되니까 지우고. 자, 그럼 이 예시 한번 볼까요? 중국이 확실히 자본주의 노선으로 돌아선 90년대 이후 한국의 공세적 민족주의는 조선족이 밀접해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을 전략적으로 파고들었고, 그렇지 않아도 북한과의 혈맹 관계로 인해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은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무려 한 문장이라는 거. 여기서 다 라고 저기서 끝나고 있잖아. 5줄이야. 5줄이 한 문장이야. 그래서 문제는,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제가 5페이지에다가 해놨잖아요. 거기에 있는 데다가 보면은 주어 서술어가 여기서 여러분 무려 7개래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거 주어 서술어 7개 정리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멘붕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한테 다 이제 시키지 않기 위해서 7개 정리해놨어. 무려 여러분 이게 한 줄의 문장이 주어 서술어가 7개나 된대. 근데 매우 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어 서술어가 막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한번 후루룩 읽었잖아요. 후루룩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무슨 말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느냐. 이래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고 파악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핵심적인 건 여러분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면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가 어긋나지 않고 비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 번에 효과적으로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쓰는 목적이 내가 어떤 의도를 전달하거나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길게 쓰다 보면 당연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사실을 상대가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딱 정리해서 이해를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정답을 써놓지 않았는데 이 문장이 너무 길어. 2개로 나눠보세요. 2개로 나누면 어디서 나누는 게 좋을까? 자, 아마 여러분 다 비슷하게 나누지 않았을까? 자, 중국이 여러분 아마 여기쯤에서 나누셨을 겁니다. 중국이 확실히 자본주의 노선으로 돌아선 90년대 이후 한국의 공세적 민족주의는 조선족이 밀집해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을 전략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라고 했으니까 요런 데서 이제 나누기가 좋지. 그래서 파고들었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 나누셨을 겁니다. 자, 근데 문장을 나눌 때 이게 물론 문장을 나눠보셔서 알겠지만 나눌 때 나누면은 이제 주어 서술어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일 때 들어가는 형식과 다르게 주어 서술어가 이제 다시 배치돼야 되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은 여기 다, 근데 뒤에 있는 문장들이 그럼 문제없이 다 누락된 거 없이 주어 서술어가 다 있는지 다시 체크를 해보셔야죠. 전략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과의 혈맹 관계로 인해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은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위험을 느끼게 되었다. 이거 이상하지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중간에 자르다 보니까 뒤에 것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가 뭐가 왜 나와? 여러분 이렇게 접속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꼭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쓰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도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 뭐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중국이 확실히 자본주의 노선으로 돌아선 90년대 이후 한국의 공세적 민족주의는 조선족이 밀집해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을 전략적으로 파고들었다. 뭐가 그렇지 않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워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빼주고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북한과의 혈맹 관계로 인해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은 자,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잘랐기 때문에 뭐에 더는 여기 목적어가 빠져있지. 그래서 여기 뭐에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야. 그럼 여기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일 때는 앞에 같은 문장 안에 앞에 내용이 핵심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 써도 상관없지만 문장을 끊어줬기 때문에 여기 문장 성분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다시 그렇지 않아도 빼주고 북한과의 혈맹 관계로 인해 어정쩡한,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잖아. 북한과의 혈맹 관계로 인해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은
한국의 공세적 민족주의에 더는 여기에 방관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걸 써줘야지. 그래야 말이 되죠. 그래서 북한과의 혈맹 관계로 인해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은 한국의 공세적 민족주의에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라고 써줘야 그렇구나 라고 해서 요 문장, 요것만도 독립적인 문장이 말이 되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일치하는가 그랬을 때 만약에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어디서 끊는 게 좋은가, 끊었을 때는 무조건 또 다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뒤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끊어줬기 때문에 좀 유실된 문장 성분, 잃어버린 문장 성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다시 채워 넣어서 우리가 지금 말이 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록에도 있잖아요. 글쓰기가 부담스럽다면 무조건 단문으로 쓰세요. 이렇게 길게 쓰면은 당연히 뭐가 틀렸지? 나 어떻게 고쳐야 되지?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핵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를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쓰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하나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특이한 거, 요거는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앞에 그 중국의 공세적 민족주의 요거는 문장이 길어지긴 했지만 정확하게 그 문장은 틀렸어요. 비문이요는 아닌데 요건 문장이 그거보다 짧기는 해도 얘는 비문이에요. 특이한 것은 이 물질을 계속 가열하면 붉은색이 없어지고 본래 회색 순으로 되돌아간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주어 뭐예요? 것은 은이니까 은는으로 끝나. 특이한 것은 이 물질을 계속 가열하면 붉은색이 없어지고 본래 회색으로 되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주어 서술어가 호응이 맞는지를 보면 되는데 특이한 것은 되돌아간다. 이렇게 호응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한 것은 이라는 주어가 시작되고 서술어까지 중간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잖아. 특이한 것은 이렇게 주어가 이미 여기 시작됐는데 이 물질을 계속 가열하면 붉은색이 없어지고 본래 회색 순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중간에가 길어지니까 이게 비문이 오늘 나올 확률이 높아진 거야.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물질을 계속 가열하면 붉은색이 없어지고 본래 우리가 보통 여러분 요건 다 아시죠? 어떻게 끝나요? 뭐뭐한 것은 이라고 끝나면 뭐뭐한 것이다 라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 여러분 다 맞추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정답을. 특이한 것은 여러분 6페이지 있잖아요. 특이한 것은 이렇게 이거는 정답으로 제가 한 특이한 것은 이 물질을 계속 가열하면 붉은색이 없어지고 본래 색소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뭐뭐한 것은 뭐뭐한 것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놨어. 근데 자 다시 6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고쳤는데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항상 옳은 문장은 아니다. 이렇게 점점 여러분 배울수록 한국어 문장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문장의 세계는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그러면 이 문장을 조금 더 똑같은 문장 성분으로 배치만 조금 새롭게 해서 다르게 좀 더 잘 읽히게 가독성이라고 하거든요. 가독성 좋게 고쳐볼까? 그래서 고쳐봤어요. 제가 한번 요런 방식도 있다라고 고쳐봤어요. 이 물질을 계속 가열하면 붉은색이 없어지고 본래 회색 순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은 특이하다. 뭐가 달라졌어? 다 똑같아. 근데 특이한 것은 이라는 주어가 여기서는 앞이라면 이 주어를 서술어로 바뀐 거고 어떻던 사실은이 주어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긴 주어는 뭐뭐한 사실은 특이하다. 주어 서술어가 붙어 있죠. 여러분 왜 얘가 A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왜 B가 읽기가 더 쉽냐? 주어 서술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독자가 계속 주어를 딱 잡고 특이한 것을 잡고 서술어가 나올 때까지 중간에 계속 독자가 그걸 기억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는 심리적으로 좀 무의식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부담된다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조금 더 많은 노동력과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앞부분에서 이 물질을 계속 가열하면 붉은색이 없어지고 이렇게 문장을 다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배치를 바꾸게 한 거야. 본래 회색순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은 특이하다. 라고 해서 주어 서술어를 붙였더니 뒤에 문장이 훨씬 더 잘 읽히죠. 가독성이 좋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문장 마법이야. 저는 이래서 한국어 문장이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문장 성분은 다 똑같아. 그냥 배치만 바꾼 거거든. 여기서 새로운 표현이나 새로운 사실과 내용은 하나도 정보 같은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문장만 바꿨는데 문장의 성질이 달라졌어. 특이한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하는 여기서는 단순히 쉽게 얘기하면 설명이야.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A가. 근데 여러분 B 보세요. 이 물질을 계속 가열하면 붉은색이 없어지고 본래의 회색 수은으로 되돌아오는 사실은 특이하다라고 하니까 이건 설명이 아니라 뭐야? 여기서는 평가와 판단이잖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쓴 거야. 특이한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설명을 하는 뉘앙스로 썼다면 B는 글을 쓴 사람의 평가와 판단이 들어간 거지. 이거 특이하지 않니? 이런 게 특이한 거야, 저런 게 특이한 거야 라고 특이가 뭔지 아니면 평가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B에서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그러니까 판단과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두 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배치만 달라져도 글의 성격이 달라져서 재밌죠. 그래서 이런 한국어 문장이 이렇게 재밌는데 예시를 하나 주어 서술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거 영어 문장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정보가 문장 앞부분에 나오지만 국어 문장에서는 영어와 달리 중요한 정보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차이는 여러분 많이 아마 영어 공부하시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주어 목적어 서술의 문장 구조를 가지는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문장 앞부분에 나오는 처음 문장은 영어식 번역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저도 가끔 미드, 일드 이런 것들 막 보다 보면은 거기서 직역을 해서 번역기로 번역을 하거나 직역을 한 문장들은 보통 중요한 사실, 핵심, 그러니까 결론적인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얘기를 앞부분에 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앞부분에 쓰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면 영어식 번역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한국어를 쓰다 보니까 뒷부분에 중요한 얘기를 또 쓴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한번 고쳐보세요. 이거는 비문이에요. 이거는 영어식 번역 문장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로 이 사람이 한 거야. 자, 작가가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무조건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작가가 역차별을 뛰어넘어서 여성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여러분 요거 비문이죠. 여러분도 이게 문장 이상한데? 여러분 모국어는 비문을 잡을 때 영어처럼 막 이렇게 계산적이고 규칙적인 게 아니라 모국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느낌이 이거는 어색하다, 다독성이 떨어진다,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목은 주어랑 서술어를 잡으면 된다.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여기서 주어는 영어식 문장이기 때문에 작가가 그래서 주장하는 은이잖아.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주어는 뭐겠어? 주어는 주체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행동 주체잖아. 작가가 주어가 돼야지. 자, 그럼 여러분 잠깐 한번 고민해봐. 요거 지금 6페이지에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놨는데 요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여러분 먼저 제가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끄적끄적 해주셔도 돼요. 해보셨어요? 그 대한국어 문장에서는 작가가가 아니라 그렇지, 작가는. 근데 이게 영어를 번역한 거래요, 이 문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가는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라고 핵심적인 게 나오고 뒤에 촉구하는 것이 또 나온 거야. 같은 말이지. 보통 한국어 문장,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글에서 작가는 주체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어가 돼야지. 그래서 작가가 주어가 돼요. 작가는 이 글에서. 그러면 여러분, 작가는 이 글에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무조건 우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뛰어넘어서 여성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여기다가 주장하고 있다, 촉구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게 영어식 문장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작가가 이 글에 주장하는 것은 이라고 해버렸는데, 또 이게 한국어 문장이니까 뒤에다가 서술어를 또 써준 거야. 근데 같은 말이지. 주장한다, 촉구한다.
그래서 작가는 이 글을 고치면 작가는 이 글에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뛰어넘어 여성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뭐 주장하고 있다. 아니면 촉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요즘 들어서는 워낙 이제 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어권과 같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식 문장 틀린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연결이 돼서 우리가 피동문도 보통 한국어 문장에서는 피동이나 사동 표현을 기본적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피동과 사동이 영어라든가 일본어에서는 진짜 많이 쓰여요. 언어마다 다른데 한국어는 주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했는가 가 중요해요. 그래서 피동 표현을 쓰지 않는데 글을 쓸 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영어식으로 번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번역 문장이나 진짜 일본어는 피동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조금 제대로 정식 번역이 아니라 해석판으로 돌아다니거나 이런 번역된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진짜 거의 뭐 절반이 피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당하다 라고 하거나 이렇게 좀 피동적인 표현이나 그런 의식적인 게 어색하지 않은 거죠. 하게 되다. 뭐 내가 이렇게 뭔가를 되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주체, 인격 우대가 있어요. 그래서 피동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어려서 또 영어를 공부하면서 생긴 잘못된 언어 습관이다. 영어에는 능동표현과 수동표현의 뉘앙스 차이일 뿐 우리나라처럼 의미 차이까지 크지는 않는데 한국어는 의미가 다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예시를 들어놨죠.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어색하지 않죠? 그래.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토끼가 호랑이에 잡아먹혔다. 이게 피동이지. 이히리기 우구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들어오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뭐 하게 되었다. 내가 토끼가 주어가 됐을 때 내가 이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먹히게 되니까 나는 수동적으로 뭔가를 당하게 된 게 피동 표현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냥 어색하지 않은데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토끼 호랑이 잡아먹었다. 선생님 뭐가 어색해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국어 표현 중에 우리가 꾸며주는 말이라든가 이제 부사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본단 말이야. 열심히를 넣어봐. 자,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를 열심히 잡아먹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토끼가 호랑이에게 열심히 잡아먹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한국어는 피동 표현이 안 돼요. 여기서는 잡아먹힌 주체인 잡아먹힌 게 아니라 여기서 요런 행동을 해야지 선택해서 행동하는 주체가 누가 호랑이잖아. 그러니까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틀리다. 피동 안 돼요. 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고쳐볼게요. 이 기본적으로 능동 표현은 문제가 없는데 그 피동 표현은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잡아먹혔다 이런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수님 저 이상하게 못 느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식이라든가 일본식 번역 문장이 많아서 그래.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국말에서는 주어, 다시 말해서 인격이나 인간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주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색한 현상이 맞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고쳐보세요. 예시인데 우리 이거 교재 7페이지에도 있죠. 뉴올리언스 한인회장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한인들의 재산 피해 얘기 이거 오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 액이죠. 피해 액이 현재까지 1억 달러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장. 자, 힌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능동표현, 그러니까 뭐 능동표현이랑 피동표현 하고 있잖아요. 얘가 피동표현이라서 틀린 게 있어. 어디가 틀렸게? 자, 이거 주어 잡아보세요.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맞추실 텐데 주어 잡으세요. 그렇죠. 뉴올리언스 한인 회장은 이 사람이잖아. 뉴올리언스 한인 회장이 지금 은으로 끝났으니까 이거 주어 잘 썼죠. 자, 한인 회장은 맞아. 여기까지 이상하지 않아. 한국어로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한인들의 재산 피해액이죠. 피해액이 현재까지 1억 달러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피동 표현을 쓰고 말았잖아. 여러분 집계가 얘가 스스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지. 집계
하고 있으나 이 뉴 올리언스 한인 회장이 이걸 집계하는 거니까 이 회장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한인들의 재산 피해액이 현재까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고쳐야지. 얘가 집계하는 능동 표현으로 바꾸려면 얘도 목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피해액을. 자, 뉴올리언스 한인 회장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한인들의 재산 피해액을 그렇죠. 피해액을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말이 돼야죠. 피해액을 현재까지 1억 달러 정도로 집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결여된 게 있죠. 뭐가? 피해, 여기 이걸 을로 바꿔주자마자 여기 그러면 피해액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해야 얘가 무리 없는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되죠. 자, 다시 말해서 뉴올리언스 한인 회장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한인 회장은 주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한인들의 재산 피해액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다.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잖아요. 피해액을 현재까지 1억 달러 정도 쉽게 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그러니까 이 피해액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해야 이게 하나의 완성된 이제 문장 성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낙 피동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오류인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번에 한번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피동 표현 오류는 쓰지 않겠죠. 자, 근데 늘 능동 표현을 써야만 하는 거. 근데 교수님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피동 표현이 왜 있는 거죠? 아예 쓰지도 못할 거면 없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그렇지. 사람이나 주체, 주어, 인격이 없는 문장이 있어요. 작은 차이가 승패를 결정한다 같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은 능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피동으로 써도 결정 뭐뭐 된다. 작은 차이로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피동으로 해도 돼. 왜? 여기에는 인격 우대, 사람, 주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카운트하는 아까 재산 피해액을 카운트하는 그 주체가 한인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피동이 되면 안 되지. 그리고 아까 호랑이, 토끼도 그렇지만 잡아먹는 행위를 하는 핵심적인 능동적인 주체가 호랑이가 있는데 피동을 쓰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는 그 작은 차이로 승패가 결정된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어떤 식으로든 그 주체적인 대상이 없잖아요. 이런 문장은 피동을 써도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네 번째. 진짜 이거는 저도 정말 많이 하는 실수예요. 뭐뭐의를 많이 쓰면서 그러니까 문장을 짧고 감명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뭐뭐의를 되게 많이 쓰고 저도 실제 논문이나 이런 거 쓰다 보면 요 오류라든가 이 비문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뭐뭐의를 쓰면 문장이 짧아지고 감명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뭐뭐의를 써서는 안 되는 곳에 쓰게 되면 사람의 문장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의로 문장을 막 이어 붙인단 말이야. 저도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 문장이 길어지니까 뭐뭐의를 쓰면서 자꾸 문장을 붙이는데 몇 가지 예시로 그 실수를 좀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고쳐보죠. 1번.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과 근로인원이 감축되면서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렇지. 여러분 이게 문장 구성 성분이 등가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건 성분 불일치지. 근로인원이 제가 지금 밑줄 친 데가 틀린 거겠지. 뭐뭐이가 나오잖아요. 근로인원이 감축되면서 라고 하려면 뭐뭐 A와 B가 같은 문장 성분과 등가인 문장 구성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왜? 이게 AND로 연결이 되려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아니지. 그렇지. 어떻게 고쳐야 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근로인원이 감축되면서 해서 A 문장과 B 문장의 구성 성분이 맞아야죠. 그래서 가격의 하락과 이건 틀리죠.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근로인원이 감축되면서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해야지 AND로 연결이 되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근로인원이 감축되면서. 자, 1번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고쳐봐. 2번.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인간성의 상실로 방황하고 있는 인간성의 상실로? 인간성의 상실로? 그렇지. 인간성의, 그러니까 보통 의는, 그럼 교수님 의는 언제 써요? 라고 했을 때 의는 좀 종속의 의미, 사랑의 의미, 아니면은 뭔가 제 이름, 지은이의 커피,
처럼 소유나 종속의 의미에만 쓰는데 우리가 무조건 의를 다 쓰면 안 되죠. 그랬을 때 이것도 좀 고쳐볼까? 인간성의 상실이 아니라 그렇지. 이들이 주어니까 주어.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여 방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인간을 인간으로 귀하게 대할 수 있었다. 그렇지. 인간성을 상실해야지. 인간성의 상실을 소유하면 안 되지. 인간성을 상실하여. 어렵지 않죠? 재밌죠? 자, 다음 3번. 더 나은 미래의 도약. 이 미래의 도약이면 미래라는 애의 그러니까 이 여자애든 남자애든 이 미래라는 애 이름 얘가 도약을 해야 되는 건데 도약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죠. 그렇지. 더 나은 미래의 도약이 아니야.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좋은 기업이 되도록 이거 진짜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많이 교수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최선이라는 이렇게 되면 사람 이름이 되는 건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틀린 문장이에요. 미래의 도약도 틀려요. 미래로 도약하는 거지. 우리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거잖아요. 미래로 도약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거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 진짜 실수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비문이죠. 4번. 최근 조사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평균 교육비 여기 의 있지. 이것도 틀리죠. 최근 조사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평균 교육비 안 되죠. 이르기까지 의가 아니라 이르기까지 뭐?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뭐? 평균 교육비가 뭐? 그렇지. 이르기까지 드는 이르기까지 뭐 필요한 최근 조사 이제 뭐 이건 진짜 옛날 건가 보다. 요즘에는 뭐 한 2, 3억 든다고 하는데 이거 여기에서 10배가 들죠. 곱하기 10, 10배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옛날 자료라 최근 조사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뭔가 이렇게 뭔가 있어야지. 근데 평교육빈 이거 그래서 비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를 쓰면 문장이 간명하다고 느껴져서 의를 많이 쓰는데 대부분 여러분 조사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사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았느냐, 사용했느냐가 그 사람 문장 성분과 문장에 대한 어떤 능력을 결정짓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의 사용. 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주어 서술어 연결인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아까 조사 사용에 대해서 뭐뭐의라는 조사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는 문장을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실패 예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주어 서술어 요것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8페이지죠. 주어 서술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조각, 뭐뭐 지만, 아서, 니까, 명과 같은 연결 어미들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주어 서술어 사이에 논리적 관계를 맺어주는 여러분이 이게 조형 같지만 이런 연결 어미니까 조연 정도의 무게감밖에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핵심인 거야. 이게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결정해주는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연결 어미를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논리관계 핵심입니다. 예시로 몇 개 해볼게요. 1번. 이것도 제가 제 이름으로 지은이는 우리 반 반장이지만 우리 학교 학생회장. 그럼 이거 틀리죠? 아니 반장과 학생회장이 역접이야? 반장이지만 우리 학교 학생회장이다. 만이 아니라? 그렇지. 반장과 학생회장은 굳이 역접일 필요 없으니까 뭐예요? 지은이는 우리 반 반장이고 우리 학교 학생회장이다. 그러니까 뭐뭐고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은이는 우리 반 반장이고 우리 학교 학생회장이다. 고로 바꿔야죠. 2번. 밤도 늦었고 이제 그만 일어나자. 우리 그런 말 하자. 야 밤도 늦었고 이제 그만 가자.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을 할 때는 사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죠. 말을 할 때는 굳이 이런 게 하나하나 맞다 틀리다 따지지 않을 수 있지만 밤도 늦었고가 아니라 밤이 늦었으니까 그렇지. 이제 그만 일어나자에 대한 인과성 있잖아요. 밤이 늦었으니까 밤도 늦었으니까 하셔도 돼요. 밤도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다. 아니면 밤이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야 뭐뭐 하니까 일어나자라고 해서 인과성을 만들어줄 때 늦었고 뭐뭐 했고가 아니라 늦었으니까
일어나자. 그러니까 상대한테 뭘 주장할 때 근거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이거는 제가 박나래랑 기안팔사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해봤어요. 나래는 기한이가 오기를 기다려 기차를 타지 않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려는 뭐예요? 지금 뭐 강아지한테 기다려 이렇게 할 때 기다려야지. 사실 기다려면 나래는 기한이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렇지 기차를 타지 않고 있었다. 기다리면서 기차를 타지 않고 있었다. 나래는 기한이가 오기를 기다려가 아니라 기다려는 아직 불완전한 거죠. 기다리면서 기차를 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기차가 왔지만 아직 기한이가 오지 않아 같이 가기로 기차 타고 같이 가기로 했나 봐.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럼 오늘도 해가 떠서 내일도 해가 뜰 거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일을 해가 뜰 거라는 걸 예상하기 위한 근거잖아. 오늘도 해가 그치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뜰 거야 라고 해야죠. 오늘도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뜰 거야.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수지는 멍하니 웃으면서 보리로 눈물줄기가 흘러내렸다. 자, 이게 바로 웃는 것과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게 역접이죠. 그래서 이걸 1차적으로 바꾸면 가장 쉽게 여러분 바꿔보세요. 수지는 멍하니 그렇지 웃었지만 웃는 것과 눈물 흘리는 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충돌하는 개념이잖아요. 수지는 멍하니 웃었지만 볼 위로는 눈물줄기가 흘러내렸다. 라고 해야지. 근데 이거를 문장을 제가 그랬죠. 문장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문장력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장 실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뀌어도 된다. 나 같으면 이렇게 바꾸겠어. 멍하니 웃는 수지의 볼 위로 눈물줄기가 흘러내렸다. 뭐 이게 더 멋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다양한 문장 능력을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 가장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내 의도대로 잘 전달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 문장 형식을 선택해서 배치해서 쓰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절대 길게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기 전에 일단 뭐에 맞는 문장? 그치, 문법에 맞는 문장. 제가 문법에 맞는 건 여러분 우리가 준법 정신이 뛰어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문법에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문법에 맞게 써야 여러분이 그 기본적인 규칙에 맞게 써야 내가 의도한 대로 상대한테 생각이 잘 전달되고 상대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글 자체에도 그래서 설득력이 있거나 논리적인 글이 되는 거죠. 다 문법이 틀리면 그 글이 내가 열심히 썼지만 상대가 그 글을 읽고 논리적이라고 하면 설득이 안 되지. 그래서 문법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 그 문법 수업 이제 뭐 어렵진 않으시죠? 또 여러분들이 워낙 모국어가 이제 한국어니까 모국어 문법을 그렇게 어려워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냥 그동안 종종 할 수 있는 왕왕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실수들 좀 체크해 본 거고 저도 가끔은 그냥 막 1페이지로 글을 쓰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데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짧게 쓰고 내가 쓰면서 내 글의 문법이 맞는지 보면서 확인하면서 쓰다 보면 여러분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데 대부분 비문이나 문법에 틀린 문장 안 쓰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체크만 계속 하면서 내가 내 글에 책임지면서 글을 쓰시면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시고 이번 주 과제 이미 다운받아 보신 학생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는 그래서 다른 학구가 제가 지지난하게 그동안 이제 학생들 글을 받아보면서 약간 문법에 문제가 많고 엉망인 글 문장력이 조금 엉망인 글들 몇 개 예시로 실제 제가 받아본 과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외국인 학생이 쓴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 학생이다 보니까 한국 문장이 조금 어색해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외국인 학생들을 담당하는 반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저한테 쓴 글을 중에 몇 개 여러분한테 세 문항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에서 제가 첫 번째 문제의 한두 줄은 제가 수정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예시를 좀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고쳐보자. 그러니까 다른 학우,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로 쓴 다른 이제 문장들이거든요. 그 문장에 있는 거 좀 고쳐보자라고 해서 제가 1번 문제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줄 정도는 제가 예시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1, 2, 3번 문제, 제가 하지 않은 문장들.
읽기 좋은 걸로. 그러니까 아예 문장 성분이나 문장 배치를 다 바꿔도 되고 실수한 조사나 연결 어미만 고쳐도 되고 아예 그 문장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지는 웃었지만 보리로 눈물줄이 흘러내렸다를 멍하니 웃는 수지의 볼 위로 눈물줄을 이렇게 아예 배치를 다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문장 실력을 발휘하면서 1, 2, 3번 문제 한번 간단하게 그 수려한 문장으로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고쳐보시면 됩니다. 연습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좀 실제 학생들이 써서 제출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그러니까 수정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면 이번 주 수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죠. 오늘 문장 법칙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문장 형식 스타일, 그러니까 다양한 문장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수업 이어서 마저 문장에 대한 거 이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긴 영상 보는요 고생 많이 하셨고 이 과제까지 다 이제 마무리 하신 다음에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문장 계속 이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 다양한 문장을 가지고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